안녕하세요. 어릴 적 판자촌에 살던 꼬마에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갖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타이밍 좋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그 뒤로 일이 술술 풀려 지금은 정말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되었죠. 사실 주변 사람들 중 원래부터 부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제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주변에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전 남편 때문이랍니다. 전 남편은 저와 대학 동기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과 아르바이트 없이는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상황을 모두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 제 친정 상황에도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다행히 시댁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통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야근도 꼬박꼬박 하던 사람이 요즘은 통 야근도 안 하고 일찍 들어오니까. 나야 너무 좋은데 당신 매일 바쁘게 지냈잖아. 왜? 무슨 일 있어서 그래? 당신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돼. 무슨 일 있는 거면 언제든지 꼭 말해줘. 그냥 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실은 나 회사 그만뒀어. 솔직히 그만두고 나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는 당신한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회사 그만둔 지는 벌써 6개월이야. 낮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취업할지 모르고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고 지냈어. 당신한테 일찍 말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속이기 힘들어서 안 되겠어. 뭐? 회사 그만둔 지 6개월이라니? 그럼 월급은 어떻게 받은 건데? 아니, 왜 지금까지 그걸 속여왔던 거야?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월급은 그럼 월급만큼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일찍 말을 해야지. 나한테 부담이 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로 일 그만두게 된 건데? 그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을 했어. 사실 나 당신한테 하나 더 속인 거 있는데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월급이 다 충당되지 않아서 실은 대출을 좀 받았어. 미안해. 당신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것도 아버님이 대출 끌어다가 써서 그런 거잖아. 이거 말하면 당신 놀라서 쓰러질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했어. 근데 금방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취업이 안 되더라고. 너무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남편은 제 걱정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동안 월급은 대출을 받아 저에게 보내왔었는데 더 이상 이자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저에게 털어놓았던 거였죠. 처음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냉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남편에게 고마웠고 전 남편의 빚을 제가 짊어지기로 결심을 했죠. 다행히 제가 하던 의류 사업이 잘 풀려서 금방 남편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때쯤 친정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손을 뻗은 곳은 더 있었어요. 바로 시댁이었답니다. 시모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시모의 빚까지 갚아주게 되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아들을 잘못 키운 죄를 이렇게 받는구나. 처음에 선태가 일 그만뒀다고 했을 때 내가 잘 달래서 너한테 말하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나도 선태 얘기를 들어보니 당장 말해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오히려 너한테 부담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서 선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윤주야.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해결이 안 되더구나. 어머님,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어머님도 아들 직장 그만뒀으니 속상하셨을 텐데 저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갈이 하신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지나간 일이고 다 해결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님한테도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제가 해결을 했을 건데 어머님께 부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더 죄송하네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지. 아들이 그렇게 사고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회사에서도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왔다고 해서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그래도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리니 나도 너무나 속상하더구나. 네 일이라도 이렇게 잘 풀리니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우리 정말 어쩔 뻔했니? 거기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들 잘렸다고 하던데 남편도 다시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죠. 그동안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한테 말 못했을 때는 얼굴이 늘 어두웠거든요. 남편 얼굴이 많이 편해져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시모에 대한 고마움도 컸어요. 누구보다 절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었죠. 그 뒤로 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업은 점점 더 잘 풀렸고 남편의 전 회사 연봉만큼 월 수입을 벌 수 있었죠. 덩달아 친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 보답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니고 싶다는 학원이 있다면 주저없이 보내주었고 배우고 싶다는 게 있으면 바로 보내주었죠.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땐 전 남편에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살림도 한번 시켜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 선언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이 있는데 당신 너무 황당하게만 듣지 말아줘.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 재능이 없더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줄 알았는데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집중도 더 안 되고 이렇게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살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 그런데 당신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말인데 그냥 내가 살림을 하는 건 어때? 당신이? 당신이 그래도 되겠어? 전에 한번 언뜻 말했을 때는 그래도 사회생활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당신 생각도 중요하지. 거기다가 어른들은 그걸 이해를 해 주실까? 솔직히 나도 요즘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잘 풀리니까 슬슬 살림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안 나서 고민이긴 했어. 그렇지? 그런 거 같아서 말이야. 내가 공부하면서 돈도 쓰는데 거기다가 당신 일 늘어나서 자꾸 가스더움이 불러서 살림하고 있잖아. 그런 것보다 그냥 차라리 내가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만 찬성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보기에는 취업을 해도
전처럼 연봉 받을 거란 보장도 없고, 어차피 아이 나오면 누구 한 명은 아이를 돌봐야 하잖아. 내가 집에서 살림할 테니까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오면 좋을 것 같아.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선언한 남편의 말에 전 조금 놀랐어요. 처음 남편은 제 취업에 대한 열정이 강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그때는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 여유가 있어 남편의 말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선 전 산후조리만 하고 바로 일터로 복귀를 했고 아이는 남편이 전적으로 보게 되었죠. 남편은 제법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시모였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집안 살림을 하는 게 못마땅하셨는지 주말마다 오셔서는 은근슬쩍 눈치를 주시곤 했어요. 힘들지? 아무래도 엄마라는 자리가 그래.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요즘은 이렇게 밖에서 일도 해야 하고, 얼마나 힘드니? 내가 주말에는 좀 도와줄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말인데 대청소나 할까? 이불 빨래하게 가지고 오렴. 이따가 바닥 좀 빡빡 닦자. 평일에 일하느라고 제대로 닦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아들한테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너랑 나랑 둘이서 청소하자. 어머님, 평일에 애아빠가 다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집안 살림은 남편이 다 하고 있어서 이제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차라리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가 있을 테니까 어머님 남편이랑 하실래요?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외식이나 할까요? 그래도 여자가 집안 살림을 더 꼼꼼하게 잘할 텐데 네가 신경을 좀 써야지. 애도 엄마가 보는 게 더 낫고 아무리 아들한테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요즘은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집안 살림하는 집도 있다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구나.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건데 그걸 거꾸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 요즘은 내일 내일 이런 게 없죠. 거기다가 남편은 살림하는 것도 편안해하고 좋아해요. 벌써 몇 년 동안 살림했는데 어머님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도 살림도 저보다 남편이 더 꼼꼼하게 잘해요. 저는 그 대신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용돈을 드려도 그때만 고맙다 할 뿐, 시모는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있다면서 매번 말씀을 하셨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까지도 시모는 저희의 생활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렇다고 전 전적으로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긴 건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집안 살림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하지 못할 때에는 가사도우미 도움을 받기도 했죠. 남편은 생각보다 살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듯 보였어요. 전 그게 남편이 살림에 적성이 맞아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다가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전 급한 미팅을 취소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깁스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도 남편은 연락이 닿질 않더라고요. 몇 시간 후에 전화 온 남편에게 저는 처음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냐.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연락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급한 일이 뭐가 있는데? 내가 몇 번 전화했는 줄이나 알아? 유빈이 다쳤어. 병원에서 깁스하고 나왔고 지금 집이야. 당분간 조심해야 한대. 어떻게 아이 다쳤을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뭐하고 있었길래 전화 한 통을 안 해? 유빈이가 다쳤어? 얼마나 다쳤길래 깁스를 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전화 온 줄도 몰랐어. 미안해. 사실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가지고 급하게 나가느라고 내가 못 봤어. 충전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 당신 오늘 급한 미팅이 있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한테라도 한번 전화해보지 그랬어.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느라 애 신경 안 쓴다고 하시는데 아이 다친 것까지 알았어 봐. 뭐라고 하시겠어? 그나저나 갑자기 친구는 왜? 거기다가 몇 시간 동안 전화도 안 될 정도로 급한 일이 뭐가 있는데 오늘 계속 집에 있을 거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이 끝나면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한다. 어디 가기 어렵다고 했던 거 당신이잖아. 근데 갑자기 친구는 왜 만났는데? 아니 그게 그냥 일이 좀 있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미안해. 잠깐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어. 얘기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금방 집에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진짜로 별거 아니었어. 전 이 일로 남편에게 너무나 크게 화가 났어요. 평소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 개인 업무를 부탁하면 아이 픽업을 해야 한다 하면서 집 근처를 벗어나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뜬금없이 친구를 만나느라고 몇 시간 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에게 똑바로 그날 행적을 제대로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웬일인지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수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시모가 남편과의 냉전을 알았는지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윤준호, 선태랑 싸웠니? 선태한테 연락하니까 너랑 사이 안 좋다고 이번 주말에는 같이 못 올 것 같다면서 연락 왔던데. 왜? 아직도 저번에 유빈이 다친 것 때문에 싸운 거 안 풀었어? 아이고, 유빈이 괜찮다잖니. 깁스하고 몇 주 있다가 푼다는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다퉈서야 되겠어? 네가 밖에서 일만 해서 그렇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그거 굉장히 서운한 일이야. 어머님,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남편이 그때 몇 시간 연락 안 된 거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잃으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밖에서 차 마시느라고 연락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몇 시간이나. 그런데도 제대로 해명도 안 하니까 그게 화나는 일이에요. 걔가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내가 말했잖니. 남자는 자고로 밖에서 일하고 사회생활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기 꺾어 놓으니 걔가 숨 쉴 틈이라도 마련하고 싶었겠지. 너 지금처럼 그렇게 남편 무시하고 그러면 선택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니? 안 그래도 자기 의지대로 살림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왜 남편 의지대로 살림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저한테 먼저 전업주부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취업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지원 다 해줬는데도 1년도 준비 안 해보고 다 때려치우고 살림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 잘못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단순해서 그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했던 말인데 네가 살살 탈내가지고 그래도 쭉 취업 준비하게 했어야지. 네가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까지 왔겠니? 걔가 오죽 자존심 상하면 그랬겠어. 그러지 말고 얼른 화해하렴. 주말에는 꼭 집에 오고, 알았니? 남편이 살림을 하는 것도 제 탓이라고 하는 시모의 말에 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체 남편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전업주부인데 왜 제 탓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퇴근 후에 들리겠다고 하고 사무실에 들러보니 그때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사모님,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지켜주시지 않으셔가지고요. 그 매일 어머님 오시죠? 안 그래도 마주칠 때마다 여기 관리 사무실로 택배 맡기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택배 기사님한테 여기에 맡겨두라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저희가 택배는 분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받지 않거든요. 어머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려 주세요. 저희 말은 아예 듣지 않으셔가지고. 네? 어머님이요? 저희 집에 어머님 안 오시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여기서 몇 시간 떨어진 지역에 살고 계시고 직장도 다니고 계셔가지고 안 오실 거고 저희 시어머니는 가까이 사시긴 하는데 오셨다는 연락 받은 적이 없어서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에요. 사모님 시어머니 맞으신데 호수도 갔고 사장님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봤는데요. 사모님 출근하시고 매번 몇 시간 있다가 여기 오셨다가 사모님 퇴근하시기 전에 가시니까 마주치지 못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세요? 어쨌든 택배를 이제는 집 앞까지 저희 보고 가져다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좀 힘들다고 꼭 좀 말씀드려 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집을 방문한다고 했죠. 그동안 한 번도 시모나 남편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각했나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엄마가 매일 오셔가지고 살림해주시고 계셨어. 어른들 생각이 좀 그렇잖아. 남자가 살림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 엄마가 처음부터 평일에 오셔서는 살림해 주셨어. 아이 어릴 땐 그냥 아이도 봐줄 겸 오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나 대신 살림해 주셔. 당신한테 말할까 하다가 괜히 엄마가 와서 살림한다는 거 알면 좀 그럴까 봐.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어? 그럼 당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모든 살림을 어머님이 다 해주신 거고 애초부터 당신이 살림을 안 할 거였으면 취업을 하던지 아니면 나랑 상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했어야지. 언제부터 어머님 오셨던 건데? 설마 당신 살림한다고 했을 때 그 처음부터 오셨던 건 아니지? 맞아. 처음부터 오셨었어. 처음에는 아이만 봐주셨고 살림은 도와주셨던 건데 애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 대신 살림해 주신 거지.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엄마가 아들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신 건데 당신한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게 왜 안 이상한데? 여기 당신이랑 나랑 생활하는 공간이야. 어머님이 오실 거였으면 당연히 나도 알고 있어야지. 지금껏 어머님이 살림을 하시니까 자꾸만 당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셨던 거구나. 그럼 어머님이 살림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그냥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솔직히 나 살림하는 거 적성에도 안 맞고 꼼꼼하게도 못하겠어. 나도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고민하던 거 있었는데 사업 한번 시작해볼까 해서 당신이 조금만 지원해주면
나 사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왕 이렇게 밝혀진 거 내가 사업하게 당신이 좀 도와주는 건 어때? 남편은 자신이 살림을 하지 않고 모두 시모가 대신했다는 게 밝혀지자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살림을 맡겨 한편으로 미안했던 전 배신감이 들었지만 애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이 철저하게 절 속였을 정도로 치밀하게 숨겼던 그 노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죠. 별말 없이 넘어가는 대신 다시는 시모를 불러 살림을 맡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후로 시모는 저희 집에 오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가끔 갈 때면 온갖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가족 모임을 하던 와중에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날도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오래 살았나 보다.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남들 한 번 못 보는 걸 나는 평생 두고 봐야 하다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라고 하다니. 옛날 같으면 소방 맞고 쫓겨났을 건데 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며느리,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요즘은 밥을 먹어도 통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선택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안 와. 어머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먼저 살림을 하겠다고 한 거라니까요. 제가 살림을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머님 속상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취업하고 싶지 않다고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돈 벌어 오는 거잖아요. 어머님 거꾸로 제가 살림하고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 왔어도 저 불쌍해서 이렇게 우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저 너무 속상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여자가 너무 밖에서 기 펴고 다녀도 남자가 기를 못 펴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복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제가 기운 없이 기죽어 있지. 네가 사업이 왜 잘 되는지 아니? 그거 다 우리 아들 길을 가지고 가서 그래. 애초에 아내는 남편이 잘 클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게 도리인데 너는 거꾸로 너 잘나려고 우리 아들 보고 뒷바라지 시킨 거 아니니? 뭣도 없는 애 그나마 아들 뒷바라지 잘하겠거니 싶어서 받아줬더니만. 시모의 말에 전 너무 황당하고 황당했어요. 거기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의 태도에 더욱 어이가 없었죠. 전 그날 후로 남편에게 사업을 하던 취업을 하던 사회생활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은 그냥 전업주부로 평생 살겠다고 했지만 냉정한 제 말에 지인들이랑 모여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법 잘 꾸리는 듯 했어요.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런지 조금씩 쭉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맘때쯤 저는 제가 운영하던 의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전업주부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인가 시모는 절 무척이나 무시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거 봐라. 콧대는 없던 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나마 다행이지. 적자 안 나고 사업 팔아먹어서.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기 빨아먹었던 게 사실이지? 너 망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 사업 잘 되는 거 보이니? 너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됐던 거 네 덕 아니고 우리 아들 덕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하렴. 우리가 몇 년을 너한테 배려해 줬잖니. 이제는 네 차례야. 알지? 요즘은 왜 용돈도 안 주고? 아,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저 너무 섭섭하죠. 저 사업하면서 잘 풀리니까 그동안 어머님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제 일 안 하니까 용돈 받으시려거든 남편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남편 저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데. 생활비가 뭐가 필요 있어?
어차피 아들 카드로 장 보고 있을 텐데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돈 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밖에서 사업하는 애가 사업하면서 쓸 돈이 더 많지. 너는 얼마나 편하니? 애도 다 컸겠다.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얼마 없을 텐데. 애 키우면서 힘들 땐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하면서 다 키워놓고 살림도 다 해놓았지. 너는 그냥 대충 살림하면 되잖니. 무슨 남편이 애를 다 키워놔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 살림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 아이 키울 때는 가사도우미도 계속 불렀었고 어머님도 있어서 남편 손 하나 까뜩 안 했다면서요. 그리고 살림에 대충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남편한테도 힘들었다고 하셨으면서 전 혼자서 살림하는데 왜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봐라, 이거.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거. 내가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네가 기가 이렇게 세니까 우리 아들이 기 제대로 파고 살고나 있겠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든 제 길을 꺾어보려고 하는 시모의 말에 전 항상 대응을 했지만 시모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죠. 그 후로 이 모자와 연을 끊게 된 계기가 발생했어요. 일이 잘 풀려 98억 빌딩을 매입하게 되었고 남편과 준공식 날 동네 잔치를 열게 되었죠.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던 찰나에 저에게 찾아온 건 행복한 미래가 아닌 시모의 이혼장이었어요. 시모는 아주 환한 얼굴로 이혼장을 가지고 오더니 제 뺨을 이혼장으로 치셨어요.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 콧대 한번 납작하게 해주려고 이때만을 고대하고 있었어. 판자촌에서 거지같이 자란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만큼 우리 아들한테 잘하겠거니 했었거늘. 이날 이때까지 무시하고 갈시하던 게 바로 너잖니? 이제 너 내 며느리 아니야. 너는 달동네 판자촌이 딱이야. 찍거라. 애초에 네 배경이 그렇잖니.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 뺨 치신 거예요? 왜 이러시는진 모르겠는데 이거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꾹 참았던 건 제 아이 할머니시고 제 아이 남편이니까 참았던 거지 결코 두 분이 저보다 나아서 잘나서 참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 네 콧대 그렇게 높아서 이 지경 된 거야. 그렇게 남편 시어머니 무시하더니만 이제 어떠니? 남편이 98억 빌딩 갖게 되니까 이제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니? 왜? 이것도 네 거 같아? 절대로 우리 아들이 너한테는 안 주지. 네가 여기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이거 어차피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거니까 너한테는 털끝 하나도 나눠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거라. 남편놈아, 이 빌딩 내 명의인 거 말 안 했니? 참나, 그 잘난 아들 하는 사업 죄다 말아먹은 것도 모르시나 보네요?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이상하단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네, 이혼 도장 찍겠습니다. 근데 저 달동네 판자촌 안 어울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랑 남편이 딱인데 이사 준비 하셔야 되겠어요. 전 바로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죠. 그러자 시모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난리였죠. 그렇지만 전 이 두 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사실은 남편이 지인들과 운영하던 회사는 3년도 못 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동업자에게 뒤통수 맞고 빚만 잔뜩 짊어지게 된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수습하려다가 더 큰 빚을 만들고 왔죠.
엉엉 울며 자기를 살려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전 그걸 인수하고 정리를 했어요. 사실 시모에게는 제 회사를 팔았다고 했지만 대표 자리만 넘겼을 뿐 지분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회사가 더 커지면서 정말 타 회사에 넘겨줬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었거든요. 그걸로 전 빌딩을 구입했어요. 당연히 명의는 제 명의였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자 시모와 남편은 그 와중에 변호사까지 선임해 제 재산을 분할하겠노라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절반 이상 자신의 몫이라 주장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전 그동안 남편이 날려먹었던 돈들과 사업하면서 대신 채무를 갚아줬던 정황 등 모든 걸 증거로 제출했어요. 결혼 기간은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가사 의무도 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과다 채무를 만들었던 내역도 존재했기에 남편의 주장대로 절반의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오히려 시모가 제 뺨을 쳤던 것, 제가 전업주부가 되고 난 후로 시모가 절 무시했던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되면서 전 위자료를 받고선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 조금이나마 나눴던 재산도 남편은 이미 위자료로 저에게 지급하고 남아있을 게 없더라고요. 그제야 두 모자는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더라고요. 윤주야, 내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애들은 어떻게 살림을 하고 생활하는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야. 알지? 사실 니들 이혼한다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 편을 들기는 했지만 너도 여자고 나도 여잔데 여자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니? 이제 그만 화 풀고 화해하렴. 니들 사이에 애도 있는데 애는 안 불쌍하니? 그러니까요. 저희 애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안 되겠어요. 저 그동안 남편 사고 친 거 뒷수습하느라고 바빴던 거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텐데 그게 그렇게 고가우셨나 봐요. 끝까지 아들 편 드시는 거 보면 저 절대로 재결합할 생각 없고요. 그렇게 미안하고들랑 아이 양육비나 빼놓지 않고 제때 주라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아직 취업도 안 한 애가 어떻게 양육비를 주니? 넌 빌딩이라도 있지? 우리 애는 가진 것도 없어. 가진 거 없는 애한테 양육비까지 받아야 되겠니? 넌 가진 것도 많잖니? 굳이 우리 애한테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걸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우리 앤 안 불쌍하세요? 애한테는 할 도리는 해야죠. 그렇게 애 불쌍하니 어쩌니 하던 분은 어디 가시고 취업을 하건 말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몇백만 원,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100도 안 되는 몇십만 원 양육비로 받는데 그것조차 못 준다면 어머님이 아들 창피해 하셔야죠. 그쪽 아드님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걸로 창피해 하셔야죠. 그렇게 불쌍한 아들 기죽이지 마시고 기 살려서 일하라고 하세요. 누구보다 재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재산 때문에 악연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슬펐지만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동안 그나마 제가 생활비처럼 용돈을 드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시던 시모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해요. 전 제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 이해하고 위해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도 종종 제 배경을 얘기하면 그만큼 선입견을 갖고 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은 과거 얘기를 잘 꺼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제 과거도 현재도 모두 이해하고 절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동서와도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저는 옳은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동서와도 가족이 된 지 벌써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고 서로 얼굴 붉히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이런 삶에 적응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가 저에게 이상할 만큼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형님을 위해서 옷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지고 가서 입으세요. 사이즈도 괜찮죠? 또야? 매번 부를 때마다 안 입는 옷을 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으세요. 형님이 이런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요? 저니까 챙겨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정리할 것들 중에 그나마 입을 만한 거 드리는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형님도 옷장에 꺼내지 않는 옷들 좀 처분하세요. 아끼면 뭐해요? 나중엔 다 낡아서 해질 텐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형님도 버릴 건 버리고 제가 드리는 걸로 새로 채우시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 어때서? 이것도 경민 아빠가 5년 전에 선물해 준 거야. 꽤 비싼 옷이라고. 동서도 멀쩡한 옷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골랐으면 나한테 좋겠어? 기분 따라 아무거나 막 사 입으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동서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옷장도 꽉 찼어. 원래 버는 만큼 쓴다고. 형님네는 없이 사니까 옷 하나를 사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구매할지 몰라도 저희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돈도 많은데 이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취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쇼핑이 취미고 스트레스 푸는 요소예요. 솔직히 제가 드리는 옷들 보면 거의 다 재판매할 수 있는 명품 옷들이잖아요. 나이에 맞게 옷을 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조만간 또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동서의 집안은 워낙 부유해서 돈에 대한 씀씀이가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주는 거니 일단 받았습니다. 딱 봐도 10번도 안 입은 것 같은 옷들이라 너무 아까웠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준 옷들은 옷장에 보관만 해둘 뿐 제가 직접 입은 적은 없었네요. 옷만 명품이기 때문에 다른 옷이나 가방에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동서야 워낙 고가의 물건들을 걸치고 있어서 명품 옷과 잘 어울리지만 저는 평범한 물건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옷만 명품을 걸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불만을 가져왔었죠. 자기가 선물해준 옷을 왜 입지 않냐며 얼굴을 붉히길래 사정을 얘기하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입기로 하고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바뀌면 잠깐 만나길 원하고 계셨죠. 큰 약속이 없던 터라 시간도 남아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저와 마주한 시모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불만을 털어놓고 계신 시모를 보며 당황했네요. 너 이번에도 둘째한테 헌옷까지 받았니? 맏며느리나 돼선 막내한테 그런 걸 받아서 되겠어?
버리긴 싫다고 주는데 어떡해요. 제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걸요? 그렇다고 받은 옷들을 의류 수거함에 넣을 순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저를 보자고 하신 건 아니시죠? 곧 경민 아빠 퇴근 시간이라 저녁 준비해야 돼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봉사활동에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차 이미지 좀 쌓으려고 봉사활동에 참석하신다는데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고비는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늦지 않게 오도록 해라.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갇혀 입고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봉사활동이요? 그때 시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이미지를 쌓으려고 참석하신다는 게 저로서 좀 그런데요. 아버님 사업이야 지금도 워낙 잘 돼서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인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그냥 올라온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이건 내 아들 보약이니까 매일 저녁에 챙겨 먹이고. 요즘 끼니를 많이 거르니? 내 아들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헬쓱해져 있던데 내가 이런 거 챙기기 전에 네가 알아서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아? 꼭 이렇게 너를 불러서 건네줘야겠어? 시무가 저를 부른 이유를 알고 난 이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집안일이라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시모와 잠깐 만나서 나눴던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챙겨주신 보약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건강관리 때문에 부쩍 운동량이 늘어서 살이 빠진 건데도 시모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크게 문제 삼진 않았지만 저는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네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 항상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넘어갈 순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저에게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네요. 형식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시모는 이런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초에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 수단의 행동이었는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면서 시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동서가 시모와 쿵짝을 맞추고 있었어요.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과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시모의 옆으로 다가가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좀 늦으셨네요. 오늘은 그래도 신경 좀 쓰셨네. 그 옷 제가 최근에 선물해 드린 거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어차피 잡일은 네가 다 할 텐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고 왔어야지. 적당히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누가 나보고 명품 옷 걸치고 오라고 그랬니? 여기가 패션쇼 하는 데야? 나이 50이 넘었으면서 그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얘는 적당히가 없어. 저기 일하신 아주머니한테 가서 작업복 좀 빌릴 수 있냐고 좀 여쭤봐라. 걸친 옷만 명품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가품인데 빛이 날 일이 있겠어? 저 옷이 저희 막내 며느리가 안 입는 옷을 큰 며느리한테 선물해 준 건데요. 상판이 달라서 그런 건지 옷을 입어도 품격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있죠? 오히려 너무 창피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1000조가리 걸치는 게 쟤한테는 훨씬 어울리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는 화장까지 짓게 해선 오늘따라 더 창피하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세요. 원래 명품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때깔이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입어야 그것에 품격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왜 천민 양반이 옛날부터 있었겠어요? 천민이 아무리 고급진 옷을 입는다 해도 그 신분이 어디 가겠어요? 겉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다른데요. 그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큰아드님 결혼시키신 거 후회하시죠? 저도 큰며느님 얼굴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사님 집안의 며느님이라는 말에 좀 놀라긴 했네요. 도대체 저를 왜 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씹을 거리가 없어서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모는 저를 보며 아랑곳하지 않고 험담을 하고 있었네요. 거기에다가 동서까지 맞장구 치면서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부의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온 거였는데, 가족인 저를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생활하시는 아주머님께서 작업복을 저에게 건네주셨고, 저는 그 옷으로 한복을 한 다음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시모와 동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오더니 차 문이 열렸고 시모와 동서는 그 차를 보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시아버지였네요. 다른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저희 쪽으로 가까이 오셨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시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제 앞으로 다가오셨고, 저는 얼굴에 흘리는 땀을 닦아내며 시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나 무뚝뚝하셨던 시부가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들더니 저에게 건네 주셨네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남을 흘리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업복까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데. 집안일에 언제나 묵묵히 솔선해서 나서주는 이런 며느리 솔직히 찾기 힘들지. 그런데 당신이랑 둘째는 여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수다 떨러 온 거야? 여기 명품 옷 자랑하러 왔어? 누가 잘 사나 못 사는지 평가로 온 자리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만 정상이야?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면 최소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커피 마시고 이 상황이 맞는 거야? 나 대신 일단 봉사활동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네.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의 막내 며느리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며느리가 땀 흘리며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어? 분명 내가 올 거라고 하지 않았나? 정신 상태들이 그렇게 썩어 빠졌으니 이 사이가 발전이 없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신이랑 인연 끝내고 막내 며느리 너도 당장 내 아들과 이혼시키고 싶지만 오늘은 보는 눈이 워낙 많아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 테니 당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어서 거들어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들을 보면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
당장 엉덩이 안 뛰어? 시부가 예고 없이 나타난 순간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졌고 시모와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시부의 말에 급하게 작업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곤 제 옆에 다급히 와서는 뭐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시모에게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동서도 옆에서 저를 따라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신 시부는 다른 쪽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으셨네요.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일부러 욕먹이려고 작정한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고 저는 묵묵히 봉사활동만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오실 거라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만 봉사활동을 시키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다른 분들과 수다 떨고 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아버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어머님 말만 듣고 옷을 갖춰서 입고 온 건데 오히려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으셨잖아요. 저는 온몸에 명품 안 걸치고 싶은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치로 보이고 그 돈 모아서 제 자식들 결혼하는데 보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아 아끼면서 생활하는 건데 저를 지금 천민으로 낙인 찍으셨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양반 집안이니까 저를 아래로 보면서 커피들 마신 건데 제가 왜 그런 일들을 아버님께 포장을 해서 좋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양반이면 아버님처럼 저렇게 행동하시는 게 양반이시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하는 행동은 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쓸데없는 대화 주고받을 시간에 하나라도 봉사활동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충 알려드렸으니 여기는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저는 아버님 쪽으로 가서 일손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동서, 안 입는 옷 선물해 준 건 고마운데 험담할 거면 앞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한 상태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고 있었네요. 그렇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드렸고 바쁜 일정 때문에 중간에 시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차를 타고 돌아가시자마자 시모와 동서는 작업하고 있던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눈빛으로 벌써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부의 귀에 안 좋은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 폭풍이 휘몰아치게 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는 화를 삭히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이 끝난 뒤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모와 동서가 저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네요. 내가 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는 거야? 너는 지금 나한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고 온 게 아무래도 제일 서운하네요. 이것 말고는 없는데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이랑 제가 아버님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형님이었으면 어머님이 지금까지 봉사를 하시다가 잠깐 쉬고 계신 거라고 변명이라도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눈치도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아버님 눈빛 보니까 심상치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원래 가식적인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동서가 그동안 아버님께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으셨겠지. 그러니까 나처럼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사는 거야? 형님이 저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저를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밉보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강하게 혼을 내셔야 한다고요. 요즘 너무 풀어주셨나 봐요. 그러게, 그동안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기가 죽은 것 같아 웬만하면 쓴소리 하지 않았는데 얘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어오르려고 하네. 너는 시애미가 만만하니? 보잘것없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2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야? 신분 상승했다고 눈에 패는 게 없지?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하거라.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짓이 그럼 그렇지. 또 시작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랑 살려면 최대한 숨죽이며 지내라고 했을 텐데.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20년이나 넘게 지내왔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힘들게 봉사활동했다고 저녁 한 끼 먹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빠가 봉사활동하러 가셨을 때 쓴소리 좀 했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길래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재수 씨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내 동생이 알고는 있나? 집에 돌아가서 괜히 부부싸움 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돌아가줬으면 좋겠는데요. 당신도 당분간 어머니랑 재수 씨 안 봤으면 좋겠어. 이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안 된다니까. 남편과 시부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시모와 동서는 하들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도 안 돌아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부가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분명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할 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약속을 잡으셨네요. 시부도 시모의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집안에 이혼이라는 흠을 남기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죠.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는 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한동안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또 쇼핑을 해서 버려질 옷들이 쌓이다 보니 그걸 저에게 주려는 것 같아 보였죠. 쓸데없이 엮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동서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길래 한숨을 쉬며 저희 집 문을 열었고 동서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받은 이유를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찾아온 거야? 나는 이제 옷을 그만 받고 싶다니까. 동서한테 옷을 받아봤자 나는 어차피 잘 입지도 않아. 그냥 가지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팔던 아니면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되잖아. 나는 싫다는데 왜 자꾸 주려는지 모르겠네. 웬만하면 우리 특별한 행사 때 말곤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형님이 가족이고 하도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받아두세요. 저 아니면 이런 거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없이 살면서 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호의나 고맙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과일 정도는 내주셔야죠. 동서, 지금 나보고 입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꺼내놓은 옷가지들을 발로 미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동서가 안 입는 옷을 나한테 무작정 떠밀어 버리는 거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없이 산다고? 안 꾸미고 사치 안 부리면 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동서 집안보다 못한 것뿐이지 웬만한 집안들보다는 잘 살고 있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한다면 그땐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저도 더 이상 생각 없이 막 나가는 동서를 봐줄 수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동서 앞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서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경찰분들께 왜 동서를 연행해 가려고 하시냐며 물어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방금 이분께서 서지하고 계신 옷들이 전부 다 이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요. 안에 있는 증거물품은 저희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따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옷들을 몰래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게 CCTV에 전부 다 촬영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여러 군데의 백화점을 돌아다니셨고 따님이 몰래 옷을 입고 나온 게 포착되었네요. 그럼 일단 집안에 있는 증거물품들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도 일단 증거물품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있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건네주신 옷을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분들의 수사에 협조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과 저희 집안 그리고 동서 집안까지 전부 다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동서와 조카는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와 조카는 한참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동서는 자식의 범행을 숨긴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조카는 소년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도벽이 있었고 동서는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옷들을 전부 다 저에게 떠넘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도벽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결국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청소년들의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심사원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의논을 한 결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범행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석방은 불가피하다고 판정 내리게 되었고 정신과 담당인 제가
소년원에서 조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가 아닌 소년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불완전한 심리 상태를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과 다르게 수입이 적은 편이라 시모는 잘 사는 동서지방과 저를 무시했던 거였죠. 그리고 조카는 차후에 소년원에서 나와서도 보호관찰 대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막기 위해 상태가 호전됐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동서는 구치소에서 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본 순간 얼굴이 잿빛이 돼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 집안의 수치라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태의 집안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동서는 자기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엄마로서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동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계시네요. 앞으로 가족 모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기 마련이지만 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닥쳐온 일은 너무 큰 아픔을 안겨주고 말았네요. 한동안 조용했던 집안에 폭풍이 불어온 건 다름 아닌 저에게 늦은 임신 소식이 찾아오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임신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정도로 여유가 생겼는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죠.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양가 집안 모두 놀란 상태였어요. 남편은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라며 집안의 경사라고 하루빨리 뱃속의 아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아들, 딸 상관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아들을 기대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아들을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한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인 만큼 시댁 집안에 한데 모여 시모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받으면서 오래간만에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집안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지 5년 차가 넘어가는 동서가 저를 바라보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며 동서에게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여자로 태어나 모든 걸 다 누리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임신이 잘 돼서 나중엔 넷째, 다섯째도 보시겠는데요? 임신을 왜 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다 키워놓으면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가 버리는데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우면 뭐해요? 임신하면서 불러온 배는 다 늘어나서 살도 트고 좋았던 몸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남자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자는 한번 임신해서 출산하면 누가 봐도 아줌마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임신을 하는 건 하나뿐인 인생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동서,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동서가 대신 아이를 낳아줄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아이 가질 계획은 조금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충고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가족을 꾸리는 게 결혼의 목표였지만 동서는 서방님이랑 둘이서만 사는 걸 원하고 있잖아?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비록 망가지지만 또 다른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동서도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땐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모성애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생기거든. 저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아이를 가질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모성애를 꼭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한데요. 그만큼 자식을 키우기 힘든 환경이고 태어나봤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생만 추구를 할 텐데 차라리 그런 삶을 안겨줄 거라면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너는 어차피 임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으면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선 사람 마음 안 좋게 만들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밥이나 더 먹던지. 다 먹었으면 가서 과일이나 좀 내오든지 해라. 눈치가 왜 이렇게 없는 거니? 동서의 생각 없는 한마디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본인이 임신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왜 제 앞에서 굳이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해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또한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혼자 흥분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어요. 분위기 좀 봐가면서 말을 가려하면 좋은데 필터를 조금도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 때문에 결국 시부는 들고 계셨던 숟가락을 강하게 식탁으로 내려치면서 동서 보고 그만하라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입을 닫은 동서는 과일을 내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부의 행동이 동서에겐 상처였고 그 화가 저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가려 했지만 이미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한동안 함께 모이는 건 자제하자며 저보고 몸 관리 잘하라면서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동서가 한 말에 대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임신한 상태라 동서에게 들었던 말들은 하루빨리 잊으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조만간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고 가족 모임이 저희 집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한 번 하고 저희 집에서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남편과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녁에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당연히 안 되지. 저번에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댔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재수 씨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내 동생도 그때 당시 많이 당황했었는지 나한테 전화와서 대신 미안하다고까지 했다니까. 아무리 가족끼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재수 씨는 타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어차피 와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하니까 나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얘기하기 곤란하면 내가 동생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인 거지?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남편은 동서가 놀러 오고 싶다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절대 오지 말게 하라며 난리를 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같은 마음이라고 제 의견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해서는 임신 중이라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대신 전달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동서는 저희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자 많이 서운했는지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선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솔직히 형님이 셋째를 가진 거에 대해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인데 왜 저랑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도 아이를 계획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임신이 된 거잖아. 그럼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누구는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동서야 어차피 아이를 가질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았겠지만 우리는 좀 다르거든. 계획은 둘째까지였지만 셋째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 마음을 접게 되었던 것뿐이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전부 다르잖아?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때론 누군가에겐 동서의 한마디가 타인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내가 아무래도 임신 초기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솔직히 저도 형님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억지로 사과 좀 하려고 얼굴 좀 보려 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뭐 진심이었는 줄 알아요? 임신 한번 한 거 가지고 다들 엄청 오버들 하시는 것 같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에 많이 서운했는지 불만을 털어놓았고 마지막에 막말을 뱉은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동서 또한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동안 만나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라며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동서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집안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는지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동서와 마주하고 말았죠. 아무 말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던 동서의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해 보였고 병원에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들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만들 들어가라. 아버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하필 혼자서 등을 가르시겠다고 사다리를 올라가셔서 큰일을 만드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게 하도 답답해서 혼자 갈아보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지 뭐니.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굴 봤으니 어서 들어가 봐. 제가 언제 한 번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이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시고
조금도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요. 연세도 있으셔서 한 번 다치신 건 쉽게 낫지 않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며느리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쉬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며느리들도 눈치 보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최대한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만 가만히 계셔도 저희도 쓸데없이 노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이라고요. 그럼 그만큼 대접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아버님도 이번 기회에 어머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동서는 또다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 시작했고 시모는 동서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동서 혼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그만 좀 하라며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시동생의 팔을 뿌리치면서 이번 기회에 못했던 말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을 터트리고 마셨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야? 시부모가 친구도 아니고 말을 가려서 해야지. 환자인 너희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이럴 거면 앞으로 오지 마라. 너한테 괜한 말 듣고 싶지 않고 이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고 싶지도 않다.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솔직히 형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 입을 왜 달고 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속으로 담아두고 사는 성격이 못 돼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환자시잖아. 그럼 일단 어머님 마음부터 헤아려 드리고 하고 싶은 말도 최대한 순화시켜서 감정 상하지 않게 정리하면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일부러 타인이 상처받게끔 더 안 좋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가족일수록 서로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동서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는 건 동서가 실수를 인지하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동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어. 다들 착한 병이 도지셨어요? 제가 무슨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걱정돼서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동서는 제가 좋게 말하고 있는데도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던 동서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국 병실에서 시부의 큰 소리가 몇 번이나 더 있게 되자 동서도 점점 더 붉어진 얼굴로 시부에게 대들었고 동서는 시모가 평생 동안 누워만 계시면 좋겠다는 막말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생은 중간에 껴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부에게 고개만 떨군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동생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동서의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며 시동생한테 화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미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고 변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던 동서와 계속해서 결혼을 이어나갈 거냐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동서의 입 좀 단속하라고 남편도 동서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서 동서가 앞으로 조심하게 입단속시키겠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봤을 때 동서내외는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동생의 얼굴은 그늘이 가득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하는 걱정에 대해 의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동서가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던 시모는 퇴원을 하셨고 사고가 난 이후 시모는 최대한 몸조심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시모는 마음 같아선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네요. 언제나 저를 아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시모에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한동안 동서내외가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서 가족 모두 평화롭게 재정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분명 상처되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괜히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죠. 명절날 동서내외가 제일 늦게 시댁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얼굴을 하고 억지로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시동생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게 하려고 웃으면서 동서내외를 맞아주었고 그래도 명절인 만큼 서로 이해하며 조금씩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날만큼은 서로가 상처를 받을 일도 없었고 최대한 입조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서내외가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동서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시는 안 좋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시모는 전날에 무리를 좀 하셨는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들 위주로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시모는 자리에 누우셨고 동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준비하고 있는 음식을 봤는데 시모가 만들어 두신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솜씨는 없지만 저를 위해 음식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열심히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시모가 만들어두신 동그랑땡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동서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아침상을 차려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저만 먹어야 한다며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껏 기대에 부푼 얼굴로 제가 서둘러 동서의 음식을 먹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입을 먹었는데 뭔가 입안에서 퍼지는 냄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차마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좋았던 분위기 망칠 것 같아 힘들게 씹어 삼키게 되었고 동서에게 맛있게 만들었다며 한껏 기분을 올려주었네요. 그런데 하필 제가 맛있다는 말을 한마디 한순간 남편이 옆에서 동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하나 들어 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급하게 화장실로 가더니 먹었던 음식을 쏟아내었고 사색이 된 얼굴로 방금 제가 먹은 건 상한 거 아니냐며 동그랑땡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며 남편은 동서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줄지어 시동생과 시부 또한 동그랑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곧바로 뱉어 버리셨네요. 가족 모두 저를 바라보면서 이미 삼켜버린 동그랑땡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재수씨, 이거 어디서 난 음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상한 거라고요. 본인이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식탁 위로 올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식중독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뭐야? 동그랑땡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이었던 거야? 여기 포장지를 보니까 날짜가 4년이나 지난 거잖아? 동서, 이런 건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만들면 어떡해? 유통기한이 지난 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워낙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냉동식품들 전부 다 가지고 왔죠. 형님은 무식하셔서 입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저를 보면서 맛있다고 하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덕분에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워낙 소화가 잘 되셔서 식중독 걸릴 일은 없지 않아요?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제 성의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거 만들어 드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설쳤는데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거죠? 너 지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걸 들고 와선 내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는 거야? 너한테 누가 요리하라고 시켰니?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일을 크게 만들어? 얘 큰애야, 너는 당장 근처에 병원 여러 곳을 찾아봐서 큰 며느리 데리고 다녀오도록 해라. 임신한 몸인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큰일 나는 줄 알아?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어머,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진작 알았으면 가져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상한 음식 먹어도 유산이 돼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이야, 어차피 먹는 양도 엄청 많으셔서 동그랑땡 하나 먹었다고 큰일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너무 호들갑 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음식들을 더 많이 먹어서 상한 음식을 중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시지 말고 그냥 식사하세요. 괜히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임신을 해서 시부모님 사랑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그게 질투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무식해서 음식에 물불 안 가린다고? 어떻게 손윗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동서가 만든 음식 똑같이 한번 먹어봐. 저는 동서가 만든 음식을 하나 집어서 건네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강하게 내려쳤고 집안의 분위기는 또다시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동서는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댁에서 내쫓겼다는 이유 하나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동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만 좀 하라며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에게 뺨을 허용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동서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동생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동서는 멀리 사라져버린 시동생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고 분노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동서의 얼굴에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려버렸고 다시는 시모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온전치 않은 몸으로 동서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동서와 시동생의 관계는 깨지게 되면서 이혼 얘기까지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동서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이 아니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상한 음식을 먹었지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정상이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시동생은 동서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정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동서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동생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표현했지만 시동생은 이미 동서에게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서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죠. 결국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끝내 이혼은 성립이 되었고 시동생과 동서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 다시 동서와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출산이 거의 다가온 상황 속에 친구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하길래 간단하게 저녁 한 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한 터라 친구의 회사를 구경하고 있었고 앉아있는 게 힘이 들어 천천히 걷고 있는데 누군가와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저와 부딪힌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었는데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동서였습니다. 어머,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던 형님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이참에 아주 잘 됐네요. 오늘 공개 채용 합격자 발표 날이었는데 하필 저는 탈락을 했거든요. 기분도 좋지 않은데 이런 곳에서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매사에 착한 척만 하시던 형님이 저는 정말 꼴보기가 싫었어요. 항상 모든 관심은 형님만 받고 있었잖아요. 그게 왜 내 잘못인 거야.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정말 많이 아끼고 계셨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동서가 생각 없이 행동한 것들이 문제가 된 거잖아.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지면 뭐 하겠어? 어차피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닌걸. 항상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보면 그 주위에는 꼭 형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주었던 유통기한 지난 동그랑땡 있잖아요. 그거 형님이 유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준 거예요. 식중독이 심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린 거였는데 모르셨죠? 제가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형님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저기요, 방금 제 친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일부러 유산을 시키려고 상한 음식을 먹였다고요? 방금 저희 회사에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탈락하신 분 맞으시죠? 과장님, 이분은 추가 합격해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인 제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안 좋은 영향만 줄 것 같은 사람이네요. 추가 합격이요? 방금 그 말 진짜예요? 제가 추가 합격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제의를 시킨다는 거죠?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저와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던 친구는 회사의 공개 채용 현장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회사에 동서가 추가 합격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저와 나누는 대화를 뒤에서 전부 듣고 있었고, 가족들만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동서는 추가 합격의 제외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꼭 회사에 채용이 되고 싶다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보고 친구에게 좋게 얘기해달라며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저도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동서가 상한 음식을 저에게 준 충격적인 이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용서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동서는 저에 대한 모든 걸 질투하고 있었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있었고 그런 질투가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동서가 많은 것들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요. 잘생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언제나 많은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